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자녀 증여라든지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종목을 제가 시리즈로 또 한 10개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했던 그 종목들은 정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저도 거의 모든 종목을 제가 들고 있는 편인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20, 30년 묻어놔도 정말 걱정 없다. 이 정도는 아니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봤을 때, 그래도 한번 사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조금은 덜한 종목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친숙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반도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공학계통의 인텔 CEO 팻 겔싱어 회장님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계시죠. 시작하시죠. 근데 요즘에는 인텔 맛 간 거 아니야? 그냥 엔비디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여기 적어놨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환공포증 있는 분들한테는 미리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이나 섹터를 볼 때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각 기업들, 엔비디아 포함해서 반도체에서 어떤 시장,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좀 더 괜찮은 투자 의견을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요거 사진은 멕시코 시티예요. 특이하게 생겼죠. 역시 그 남미 쪽은 마추픽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중앙 집권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반도체 시장을 쪼개보는 방법이 크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3가지 정도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단순히 종목 얘기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입체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매출액 순위로 한번 보는 거예요. 1위는 여러분들 요즘 엔비디아가 제일 잘 나간다 그래서 그렇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인텔이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왔다 갔다 하죠.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워낙에 이제 커머더티라서 이제 출렁미 심하니까 1위는 인텔로 505억이었습니다. 2023년도 매출액이 한 70조 원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2위 60조 원 정도 매출을 했죠. 엔비디아가 원래 5위권 밖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워낙에 AI나 데이터 센터 이쪽 투자가 많아져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폭증을 했습니다. 아마 요게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은데 SEC 리포트를 보면은 이거보다 2배 정도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4위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의 황제 퀄컴, 2023년도에 한 40조 원 넘는 매출했고, 5위는 이 회사도 유선통신이라든지 그 데이터 센터 서버 향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M&A를 해서, 원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휴렛패커드 사업부에서 분사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이 회사도 40조 원을 작년에 했고, 하이닉스가 작년에 HBM 등 효과로 34조 원, 250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7위는 인텔의 PC용 CPU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AMD, Advanced Micro Devices, 31조 원 정도 매출했고, 8위는 여기도 반도체의 시조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이게 좀 칸이 좁아서 TI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도 소개 한번 드릴 거예요. 이 회사를 장기 투자했으면은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던,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6위는 PC랑 스마트폰 우리한테 친숙한 것들인데, 8위랑 9위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랑 독일의 인피니언, 여기는 차량용하고 산업, 자동화, 기계용,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다 범용 소자라서 여러분들 그 앱등이 분들은 에어팟이 아니고 에어팟인가? 그 귀에 꼽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랑 인피니언, 그리고 네덜란드 NXP 소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상위 10개 기업이 반도체 전체 매출액이 작년도에 6천억 달러니까 800조 원, 실제로는 조금 떨어졌는데 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 늘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100이라는 캐파가 있으면은 이거를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늘 20%가
그 생태계의 80%를 컨트롤하거나 소유하는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가 불평등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생물계의 전체 어떤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거의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파레토 법칙,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반도체 시장을 한번 이렇게 분해해 보는 방법은 메모리랑 비메모리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친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메모리가 4분의 1, 그리고 비메모리,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 이게 4분의 3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석권을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에서 점유율은 3% 내외에 불과한, 미국이 54.5%, 많을 때는 60%로 거의 독주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2배를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기술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요 비메모리라는 게 게임기에도 들어가고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다 들어가는데 중국이 원체 세계 제조업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캐파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제조업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사실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이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거를 요 통계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시장을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리는 이제 삼성 SK가 70%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 70%, 60% 왔다 갔다 하는데, 역시 비메모리에서 인텔이 580억, 22년도 기준입니다. 23년도에 매출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 코로나 때 ICT 디바이스들을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비대면 재택근무 이런 거 하시면서 2위가 퀄컴이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3위 안에 없죠. AI가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광풍을 일으키진 않았기 때문에 3위가 브로드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2003년부터 20년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인텔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서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좀 같이 가주세요. 2003년 1월에 10만 불을 인텔에 넣었으면은 2023년도 12월의 평가액은 55만 6,521불로 S&P 500이 거의 80만 불 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금액이 아닌가. 배당도 S&P 500보다 작고, 이게 그 작년에 배당을 엄청 깎았어요. 거의 절반으로 3분의 1인가로 깎았는데, 사실 그동안의 배당 성장률을 보면은 괜찮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CPU 퍼포먼스도 안 좋아지고 파운드리 투자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배당을 깎아버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16,000불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차트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러면 인텔 말고 인덱스 산 게 더 낫잖아, 임마. 왜 자꾸 이상한 주식 들고 와가지고 막 간 거 얘기하냐. 근데, 옛날에는, 인텔이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이제 지금 거의 어리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이 방송을 주로 보고 계시는, 제 생각엔 아마 30대, 40대 이상 자제분들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인텔은 외계인을 고문해서 반도체를 만든다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기 초록색 외계인이 뒤에 타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외계인이 탈출했다. 기술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인력들도 많이 유출되고. 근데 잘 나갈 때는 시가총액이 엄청났어요. 정말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라고 이제 불렸으니까, 원래 D램으로 시작해서 인텔은 원래 1968년도에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D램 잘하다가 일본 기업들이 쫓아오니까 메모리를 버리고 CPU로 전환한 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정말 잘 나갔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의 한 2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출액은 인텔이 더 많은데, 근데 제일 잘 나갔을 때 2000년 8월에 시가총액이 5천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25년 전에. 물가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때 5천억 시가총액을 달성을 했던 회사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때 이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이폰이 2008년도에 나왔었죠. 지금 2000년도에 시가총액이 5천억이었는데,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2007년, 2008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누구도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아이폰 그 따라한 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니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 유언이 삼성이랑 그 구글의 물량이나 이런 거 협조하지 마라, 이게 유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PC가 이제 인텔 CPU 달고 나가는 게 2억대 정도 연간 나갔었는데, 스마트폰이 갑자기 2012년부터 13억대 연간 출하가 되면서 인텔이 그야말로 쩌리가 되고, 사실은 빌 게이츠도 IT의 황제에서 IT의 거의 이제 탑골공원 이제 노인네가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AI를 펌핑을 하면서 이제 다시 황제가 되시려고 하는 건데, 인텔이 어려워졌던 이유는 그때 당시 그 CEO가 폴 오텔린이라는 재무통이었어요. 이분이 스티브 잡스가 찾아와서 아이폰에 들어갈 그 칩셋을 만들어 달라, 우리랑 공급 계약을 맺자 그랬는데, 이분 말씀이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아이폰이 지금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대. 요건 13년 기사입니다. 11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요구하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서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텔의 중흥기를 이었던 분들은 그 1대, 2대, 3대 사장님이 다 이공계 출신이고 직접 그 칩 설계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생산 공장에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재무통이 들어오니까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금 돈을 좀 세이브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인텔 CEO가 공학계통이 팻 겔싱어 엔지니어가 들어온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텔이 중흥기였을 때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1993년 1월부터 이때가 PC CPU가 좀 잘 나간다라는 게 확인이 되던 시점이고, 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95가 나오면서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때 그 그래픽 용량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처리 용량이 늘어나서 D램을 PC에다가 많이 꽂기 시작해서 잘 됐었고, 그때 한국은 삼성전자가 1983년도에 이병철 회장님이 노망났다라는 얘기,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원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거를 기흥밸리 투자의 결제 서류를 사인하고 돌아가시면서 결국에는 반도체에서 지금 세계 매출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됐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모바일 D램, 스마트폰, 태블릿에 들어가는 거를 납품을 성공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데, 어쨌든 93년도 1월에 10만 불을 인텔에 넣으셨으면은 2003년도 12월에 평가액은 120만 불을 넘었고요.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2000년도 5천억 시총을 달성했던 그 시점에는 280만 불이었으니까 7년 만에 28배가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정말 그 여러분들 요즘 엔비디아를 보는 것처럼 당시에는 세계 최강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다시금 미국의 연방정부가 너무나도 인텔을 밀어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만약에 5천억을 회복한다면 지금 주가 기준으로 30불이니까 4배, 120불 가는 거고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물가가 오른 거를 감안해서 파운드의 매출도 잘 나와서 1조 달러를 가면은 지금보다 8배니까 30불에서 240불 갈 수 있는 포텐셜은 있다. 미국 분들의 계획대로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의 키는 전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반도체 전체 시장을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보는 방법이, 그 반도체가 중간재잖아요. 그 중간재를 넣어서 판매가 되는 실제 최종재, 수요 산업을 통해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스태티스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원래 더 전문적인 자료는 제가 회사에서 보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겸직금지라든지 이제 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를 갖고 왔어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주요 시장을 한 6, 7개로 잘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전체 캐파가 2025년도에 반도체 시장 규모가 7,800억 달러니까 1,000조 원 정도를 보고,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7,800억 달러 중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자의 규모가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주로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되는 데이터 센터가 1,400억 달러 정도로 근소하게 2위로 올라서고요. 그 다음에 인텔과 AMD가 경합을 하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 부분이 1,070억 달러. 요게 3위. 그 다음에 차량용이 4위로 또 PC랑 비슷한 1,040억 달러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요거는 우주항공도 포함해서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피니언, NXP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분야도 역시 거의 1,000억 달러 정도 되고, 소비가전이 6위로 740억 달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크죠. IT 요즘에 다루는 유튜버분들께서는 이제 제품만을 다루지만 소비가전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시대가 되면서 뭐 이제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 여러분들 뭐 짐벌이라든지 고프로, 인스타 360 이런 그 액션캠 이쪽 부분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반도체, 뭐 엔비디아, 인텔, 뭐 삼성 이런 얘기만 들으셨지만 사실은 반도체 산업은 이런 수요 산업에 각자의 그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스마트폰은 사실 애플, 퀄컴, 뭐 대만의 미디어텍, 삼성전자도 일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여기 인텔도 들어가죠. 서버용 CPU를 잡고 있으니까 여기 AMD, 뭐 그다음에 여기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여기에 그 서버라는 게 굉장히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간 소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PC에 있어서도 뭐 D램, 뭐 낸드 플래시, CPU, 그래픽 칩 뭐 많이 들어가죠. 전력 제어도 많이 들어가고요. 차량용 AP가 요즘에 전기차에 달려 나오고, 차량용 메모리도 있고, 그동안에 레거시 칩들 지금 차량용에 들어가는 고급 차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한 3,000개 정도 소자가 들어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늘 수요 산업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인텔과 엔비디아가 그 경쟁과 보완 관계에 있는 게 총 7,800억 달러 정도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와 PC 시장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1,300에서 1,500억 달러 정도를 보는데, 전체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는 17.4%, 그 다음에 PC도 13.7%로 굉장히 큰 규모이죠. 근데 인텔은 파운드리,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는데, 엔비디아는 TSMC의 제조를 전부 다 맡기는 설계 전문회사 팹리스 회사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반도체 시장의 17.4%를 차지하는, 여기 보면 CPU와 GPU의 그 매출액 기준 그 구성 비중이 GPU가 30에서 35%, 원래 GPU도 25에서 30%인데 워낙에 지금 단가랑 수요가 폭증해서 구성 비중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PU도 25에서 30%인데 GPU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를 아직 인텔이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B2C가 아니고 B2B, 기업 간 비즈니스라서 경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요. 기존에 잘 쓰고 돌아가던 거를 다른 회사 걸로 갑자기 바꾸고 이런 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그죠? 사표 써야 되는데, 전 세계에 뭐 수십억 사용자의 트래픽을 계속 연속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서버가 교체, 그 세밀한 계획들이 다 있고, 이미 몇 년치 그 주문 물량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텔하고 엔비디아의 매출하고 그 순이익, 영업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건 역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10K 리포트 작년자 가지고 만들어 온 자료인데, 그래도 아마 화면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21년에 매출이 한 22조 원 정도 했었는데, 23년도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35조 원. 근데 순이익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뭐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래도 조 단위가 되죠. 22년에는 13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났고, 법인세까지 내고. 근데 24년에 AI 돌풍이 불면서 이제 매출액이 80조 원, 순이익이 거의 40조 원에 달하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여러분들 뭐 영업이익률 50% 나기도 힘든데 순이익이 40조 원이 났다니, 그죠?
회사가 그냥 캐시로 쥐게 된 돈이 장사를 해서 좀 엄청난 성장을 보였죠. 사실은 지금 요게 이제 어떤 신기술들이 도입될 때마다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초기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제 조금 성숙기로 들어간다라고 거의 모든 기술이 그 하이프 사이클에 적용을 받았는데 지금 이 하이프 사이클의 그 최정점 단계로 가고 있는, 이미 정점을 찍지 않았나. 뭐 엔비디아 들어오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민감한 말씀일 수 있는데 이게 서버 투자라는 게 또 투자 주기가 길어요. 우리 스마트폰도 한번 사면은 3, 4년 쓰고 그 안에는 매출이 많이 안 나고 좀 떨어지듯이 서버 투자는 그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까진 모르겠는데 계속 들고 있기는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인텔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매출하고 순이익이 그래도 놀랍습니다. 뭐 여전히 부동의 1위 회사 그거 지위를 지키고 있고, 이거 보면은 매년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매출액이 100조 원을 내외로 하고 있었던 회사고, 순이익률도 인텔도 나쁘지 않게 나오죠. 거의 30%, 25% 이런 순이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2021년에는 102.7조 원 매출에 순이익이 25.8조 원. 근데 22, 23년도에 급격히 매출이 이제 떨어지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거의 3.1%고 파운드리에서는 뭐 영업이익률이 이따 보시겠지만 마이너스 50% 나오고 이러는데, 요게 21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PC랑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샀어요, 소비자들이. 근데 그 이후로 한 2, 3년 동안 디바이스를 안 사고 있었던 게 지금 인텔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주된 원인으로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 향해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디바이스 단의 수요가 살아나면 인텔과 삼성전자, 퀄컴 등이 저는 주가가 좀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교체 주기랑 관련해서 그 반도체, 특히 D램의 슈퍼사이클이 26년의 정점을 보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들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더 26년까지 혹은 25년까지 좀 들고 계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시점으로는 매출이 비슷한데 시가총액이 오늘자로 22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86조 달러니까 환율을 1350원 했을 때 거의 3860조 원. 근데 인텔은 엔비디아하고 매출이 비슷한데 시가총액이 128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국 돈으로는 173조 원 정도인 거죠. 다만 이제 순이익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건 인텔이 지금 안 좋은 사이클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죠. 퀄컴 대비해서도 10배 이상 높고요, 시가총액이. 엔비디아가. 퀄컴도 만만한 회사가 아닌데. 그래서 인텔 IR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4월 25일에 나온 건데요. 분기 매출은 이제 120억 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제품군에 있어서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한 4, 50%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좀 재무성과 보고 방식을 바꿨는데, 인텔 프로덕트라고 자사 제품군하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따로 재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사업부로 제품군 매출을 나눠놨는데, CCG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이라고 해서 전체 매출의 60%인데 요게 이제 PC용 CPU 시장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텔 제품 전체 매출 중에 60%가 여전히 개인 퍼스널 컴퓨터용 CPU가 차지하고 있고, 요 DCAI는 데이터 센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데이터 센터랑 인공지능, 여기가 25% 정도. 그 다음에 NEX는 네트워크랑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NEX라고 그래서 15% 정도. 여러분 뭐 모비라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인텔이 그 네트워크랑 여러분들 작은 디바이스 들어가는 것들, 그런 소자들을 또 은근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또 너무 지루하니까.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이게 분기 매출이 45억 달러 수준인데, 여기 곱하기 4를 하면은 벌써 한
180억 달러니까 20몇 조 원 되죠. 삼성전자를 이미 넘었습니다. 지금 시설 투자가 많아서 적자가 많이 나서 그렇지, 올해 1분기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56.6%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다. 그러나 25년 상반기에 벌써 1.8나노,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18옹스트롬이라고 하죠. 벌써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리콘밸리 상고사 위에 저기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EUV 기술이 인텔 3대 CEO 제일 잘 나갈 때 그때 안 될 거라는 기술에다가 2억 달러를 투척을 해서 생긴 기술이고, 미국의 요소 기술, 국립과학연구소 기술이 들어가서 네덜란드 ASML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수출 통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가장 비싼 그 하이 뉴메리컬 에퍼처 5천억 하는 그 노광기를 인텔에 다 먼저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산업이 이제 안보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지금 26조 원을 쏴줬죠. 사실 직접 보조금은 10에서 한 13조 원 정도 보고, 그 저금리 대출도 한 10에서 13조 원 정도 합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원. 이거 팹 하나 가격을 그냥 연방정부에서 준 거예요. 반도체 지원법 나오면서 중국을 AI 시대에 꺾으려면 핵심 물리적 기반인 반도체 선단 공정 파운드리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 요런 그런 입장에서 만든 법안이죠. 원래는 반도체와 과학법이고 2,800억 달러 중에 527억 달러가 반도체 지원법, 나머지 2,300억 달러 정도는 전부 양자, AI, 첨단 바이오 이런 쪽에 R&D 자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의대 가지 말고 뭐 한국 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미국 유학을 가셔서 박사과정으로 취직을 하면은 20에서 30만 불 연봉 받고 어린 분들은 영주권까지 거의 자동으로 나올 거다. 요거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지금 사실 자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지원법으로 시설 투자가 워낙에 많이 들어와서 5월 달에 제가 저번에 얼굴 없는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32년경에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가 어떻게 변할 건지 예언 혹은 전망을 해놨는데, 선단 공정 파운드리 10나노미터 이하에서 대만이 1위를 유지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점유율은 22%가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요. 미국이 2위로 0%에서 28%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TSMC, 인텔, 삼성전자가 각 3분의 1씩 차지를 하는 거니까 요거 실제 생산 활동국가 기준입니다. 한국은 31%인데 지금 대만이랑 합치면은 69 플러스 30이라면 100%죠. 근데 9%로 떨어질 거다. 근데 여기 미국 시장의 3분의 1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은 거의 9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 점유율이 여기 적어놨습니다. 19%. 삼성 파운드리가 망하진 않아요. 매출액도 앞으로 올라오고 점유율도 조금 올라갈 거예요. 지금 한 12에서 15% 정도 보는데, 기업별로 2032년에 10나노미터 이하 최선단 공정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1위긴 하지만 13%가 줄어들고, 요거는 제가 요 보고서를 토대로 또 다른 자료를 검토를 해서 제가 기업별 점유율 전망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2위로 25%. 야, 아까 너 28% 이거 3분의 1씩 나눠 먹네. 그럼 인텔이 10%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유럽, 독일 드레스덴에도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이랑 아일랜드, 이스라엘 물량까지 합친 게 25% 정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평택에 있는 캐파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랑 테일러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9%. 그래서 지금 보면 TSMC랑 삼성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텔이 자사 CPU 물량, 그동안에는 파운드리 시장에 산입되지 않던 물량을 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파운드리 시장 캐파가 커지는 와중에 인텔이 2위로 올라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기존의 시장을 뺏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파운드리 시장 전망을 2030년경에 2천억 달러 내외로 보고 있는데 270조 원 정도죠. 여기서 인텔이 28%라 그러면은 560억 달러니까 한화로는 75.6조 원이거든요. 근데 전체가 자사 물량만 받는다고 해도 그렇지 않을 건데 시가총액을 보통 여러분들 그 연 매출 곱하기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해서 그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인텔이 현재 PER, Price Earnings Ratio가 30 정도고 잘 나갈 땐 45 정도 쳐주는데 565 곱하기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PER을 30 곱하면은 1.68조 달러니까 거의 2천조 원 가까운 밸류에이션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주식시장은 심리니까 이제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거의 1.7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파운드리가 성공만 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분들 계획대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 시가총액 계산하는 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사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파도 아시죠? 파도. 그 SK 하이닉스의 낸드 메모리 컨트롤러 하던 회사, 최태원 회장님 뭐 사위가 근무했다던 회사였나? 그게 밸류에이션이 1조 원 기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매출액이 빵원 나와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질타를 받고 또 한 번에 개미핥기 그런 걸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매출액 500억 원이라고 해서 거기 곱하기 20년을 해서 1조 원 밸류에이션이 나온 거예요. 보통 M&A나 이런 거 할 때 곱하기 20을 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까지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퓨리오사라든지 리벨리온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GPU를 대체한다든지 뭐 추론형 AI를 해서 엄청난 매출을 낼 거라는 회사들이 지금 2조 원 정도 밸류에이션을 지금 IPO에서 뉴스에서 떠드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본 잠식 상태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IPO라는 게 늘 개미들을 뉴스로 현혹시켜가지고 IPO 하는 분들이 처음에 팔고 빠지는 이제 이런 행태가 한국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길지만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IPO 당일 혹은 일주일 안에 상따하고 이런 거는 오케이. 근데 사서 이게 뭐 대박 치겠지?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서버용 프로세서잖아요.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용 가속기 칩인데, 그러려면 전 세계 서버 벤더 중에 전 세계에서 그 1위, 2위, 3위가 델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중국의 IEIT를 보는데, 이 서버 기업들이 그 이름도 없는 한국 팹리스 기업들이 만든 그 칩을 갖다가 써줄 거냐? 어렵다고 봐요. 우리나라 1세대 팹리스들이 다 어렵게 된 것도 사실상 국내에서 국내 기업들한테만 납품하다가 글로벌 판로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텔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상세 내용은 CPU가 아직 괜찮아요. 24년도 1분기 요거 이제 사이트 이름을 제가 안 적어놨네요. 어쨌든 그 벤치마크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인텔이 64%, AMD가 36%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체 CPU, PC, 랩탑, 서버 다 합쳐서요. 근데 데스크탑, 랩탑에서는 이제 AMD가 많이 따라왔어요. 특히 데스크탑에서 위에 있는 그림인데 인텔이 55, AMD가 45, 거의 반땡 하고 있죠. 그러나 랩탑에서는 인텔이 여전히 8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퀄컴이 스냅드래곤 X, 마이크로소프트 AI, 코파일럿 들고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보고요. 근데 서버에서는 여전히 인텔이 9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놀랍죠? 다 먹힌 줄 알았는데 역시 뭐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고 서버에서는 여전히 쥐고 있다. 요 그래프에 보시는 파란색이 인텔, 빨간색이 AMD인데 격차가 안 좁혀지죠. 그래서 PC CPU 시장이 한 335억 달러로 전체 CPU 시장이 65억 달러, 서버가 165억 달러로 35%인데 여전히 인텔이 서버는 잡고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엔비디아가 좀 비싸다고 좀 생각이 돼서, 그리고 AI도 지금 데이터 센터용 그런 프로세서만 보시고 계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그 전체 반도체 시장의 15에서 17% 정도 되는 시장에서 그 17%의 또 30% 정도가 GPU예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한 5에서 7% 정도의 영역에 있는 회사인데, AI라는 게 이게 스마트폰도 있고 PC도 있고 엣지 디바이스도 있고 나머지 반도체 시장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시간이 또 오고 있다. 삼성, 퀄컴, 뭐 엔비디아, 인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정치 이슈, 중국은 반도체에 있어서 반드시 미국이 죽이겠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설계와 장비 이쪽 부분을 미국, 일본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안 가기도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퀘스천은 연방정부와 싸울 거냐 아니면은 인텔을 조금 담고 쿨하게 동행을 할 것인가, 이제 독수리가 또 이렇게 노려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30년 동안 미중 밀월이라 그러죠. 중국이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특히 지난 한 15년 동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이 연 13억대, 14억대 나가면서 반도체부터 핸드폰 생산까지 대만, 중국이다 하고 이러면서 그 경제 규모가 엄청 커진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미국이 회수한다. 지금 이런 구도기 때문에 지금 TSMC도 사실은 지금 위험하죠. 그동안에는 비용과 효율 이런 경제 논리로 내가 제일 싸게 만들 수 있어, 수율이 제일 좋아 이러면은 미국 빅테크의 벤더로 선정이 돼서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술 유출이라든지 제조업 기반 때문에 안 돼. 니네가 싸더라도 우린 보조금 줘서 우리 기업들한테 시킬 거야. 요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북아 기업들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미래 30년의 국제 분업 구조 형성 동력은 안보와 주권, 이런 전략 논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적 부활 논의는 국가 수뇌부에서 20년 이상, 이것도 얘기가 길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2030년도까지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지금 시설 투자가 450조 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오늘 너무 내용이 길어졌는데 반도체 산업의 전체적인 그림하고 국제정치까지 같이 다뤄드리느라고, 제가 또 이 시리즈 보시는 분들은 진지한 분들이니까 자신감 있게 뷰가 얼마 안 나오더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은 도움 되실 수 있게 충실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종목 앞으로 한 8, 9개 가져오겠고요. 인텔이 턴어라운드가 될까? 피터 린치가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6개 종목이 있다. 테마로 봤을 때 첫 번째가 Fast Growers, 고성장. 그 다음에 Stalwarts, 요거는 뭐였더라? 어쨌든 3번이 이거 뭐 잘 되는 거 망하는 거를 섞어 놓은 건가? 어쨌든 크게 볼 수 있는 게 턴어라운드가 있는데, 잘 나가다가 맛이 갔는데 다시 부활할 경우 10배거 10배 이상 벌 수 있는 종목이 턴어라운드에서 나온다. 과연 인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지, 저 오늘 밤에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절대 책임지지 않는 방송. 조만간에 제가 또 자녀분들이나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 추적할 만한 그런 주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